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우리 몸이라는 아주 정교한 기계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이 설계도의 가장 기초부터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재료, 바로 조직에서 시작해서요. 몸의 기둥인 뼈, 움직임을 만드는 관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의 원천인 근육까지 기능 해부학의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일 겁니다. 예를 들면 뼈가 그냥 몸을 받치는 막대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이랑 계속 소통하는 내분비지관이라는 점. 아니면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어 올릴 때보다 오히려 천천히 내려놓을 때, 그때 근육이 더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의 몸을 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부터 봐야겠죠. 바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딱 4가지 종류의 재료로 지어졌더라고요. 첫 번째가 상피 조직인데 이건 꼭 건물의 벽지나 뭐랄까 외벽 페인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상피 조직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 표면을 덮거나 아니면 소화관처럼 외부랑 통하는 내부 공간의 벽을 감싸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들이 벽돌처럼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 훌륭한 방어벽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조직 자체에는 혈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혈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결합 조직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대신에 재생 능력이 엄청나서 피부에 상처가 나도 금방 새살이 돋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그랬군요. 상처가 났을 때 피는 나는데 그냥 피부만 살짝 벗겨지면 피가 안 났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네요. 그럼 두 번째 재료는 결합 조직인데요. 와, 이건 정말 이름 그대로 뭐든지 다 연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착제부터 건물의 철골 구조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결합 조직의 핵심은 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 바깥 바탕질이라는 물질에 있어요. 이 바탕질에 콜라겐 같은 질긴 섬유가 많이 섞이면 힘줄이나 인대처럼 아주 단단해지고요. 또 다른 물질이 섞이면 연골처럼 말랑해지거나 심지어 뼈처럼 딱딱하게지기도 하는 거죠. 와, 그래서 그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피부 깊은 곳에 있는 진피나 힘줄, 인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심지어 뼈랑 혈액까지 전부 결합 조직에 속한다는 부분이었어요. 뼈랑 피가 같은 카테고리라니 이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하하, 그럴 만도 하죠. 기문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근데 발생학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온몸을 흐르는 혈액이나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단단한 뼈나 모두가 사실은 한 가족인 셈이죠. 이게 바로 결합 조직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엔진인 근육 조직이네요. 움직임을 만들고 자세를 유지하고 심지어 추울 때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역할까지 하죠. 이건 비교적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팔다리 근육, 또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는 심장 근육, 그리고 내장 근육 이렇게 3가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시스템을 지휘하는 신경 조직입니다. 우리 놈의 중앙 통제 시스템이자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죠.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보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근육들을 언제 또 얼마나 강하게 수축시킬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신경 조직의 활약 덕분이죠. 자, 이렇게 4가지 기본 재료, 그러니까 벽돌, 찰골, 배선,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료들로 어떻게 우리 몸의 주된 골격, 뼈라는 구조물을 만드는지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와,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뼈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냥 하얗고 단단한 돌멩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바깥쪽은 압력에 잘 견디도록 아주 단단하고 치밀한 치밀뼈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해면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충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건축에서 사용하는 트러스 구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뼈를 감싸고 있는 뼈막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뼈가 부러졌을 때 그 극심한 통증이 사실 뼈 자체가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이 얇은 막에서 느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뼈가 자라고 붙는데도 이 뼈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뼈 안에서는 마치 거대한 공사 현장처럼 끊임없이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요? 네. 제가 본 자료에 나온 비유를 빌리자면 낡은 건물을 부수는 파골세포라는 철거팀이 있고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조골세포라는 건설팀이 있죠. 그리고 완공된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골세포라는 관리팀도 있고요. 이 세 팀의 협업 덕분에 우리 뼈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새 것처럼 유지되는 겁니다. 와, 뼈 속에 그런 건설 현장이 있다니 정말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기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을 지지하고 뇌를 보호하는 건 뭐 당연히 알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뼈가 혈액 공장이자 미네랄 창고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웠던 건 뼈가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대화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뼈가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뼈에서 오스테오칼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이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뼈를 단순히 구조물로만 보던 과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에요. 뼈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동적인 플레이어인 셈이죠. 모양에 따라서 뼈를 분류한 것도 재밌었어요. 납작다리 뼈 같은 긴 뼈, 손목뼈 같은 짧은 뼈, 머리뼈 같은 납작뼈, 그리고 척추뼈 같은 불규칙 뼈가 있는데 여기서 종자뼈라는 개념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무릎에 있는 실개골이 대표적인 예라고요. 네, 종자뼈는 마치 힘줄 안에 심어진 씨앗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다른 뼈랑 직접 관절로 연결되지 않고 힘줄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형태죠. 이 작은 뼈 하나가 지렛대의 원리를 바꿔서 허벅지 근육이 훨씬 적은 힘으로도 무릎을 펼 수 있게끔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설계입니다. 이 단단하고 역동적인 뼈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 즉 관적이 없었다면 우린 그냥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서 있기만 했겠죠. 바로 이 관절 덕분에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안정성과 운동성, 이 둘 사이의 절묘한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절은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거의 포기했고 또 어떤 관절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희생했죠. 아, 그 균형의 양극단에 있는 게 섬유관절이랑 윤활관절 같았어요. 섬유관절은 머리뼈의 봉합선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게 꽉 붙잡아서 안정성에만 집중한 경우고요. 윤활관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릎이나 어깨관절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죠. 그 중간에 척추뼈 사이 디스크 같은 연골관절이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가장 자유로운 윤활관절은 그 모양에 따라서 가능한 움직임이 또 달라져요. 마치 공구함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구들처럼 각각의 관절이 특정한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종류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팔꿈치처럼 한 방향으로만 접히는 경첩관절, 목뼈처럼 축을 중심으로 회전만 하는 중쇄관절, 어깨처럼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절구관절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엄지손가락만 유독 안장관절이라는 특별한 부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손가락들이랑은 좀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안장관절 덕분에 인간이 도구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장관절은 두 방향으로 넓은 움직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다른 네 손가락과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맞섬이라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우리는 글씨를 쓰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잡는 그런 정교한 동작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 작은 관절이 엄청난 기여를 한 셈이죠.
바로 무릎 관절이었어요. 보통 그냥 경첩관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변형된 경첩관절이라고요. 네. 무릎은 단순히 문처럼 접혔다 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뼈가 미세하게 미끄러지고 회전하는 움직임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 복잡한 움직임 덕분에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더 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무릎의 정교함을 만드는 핵심이죠. 자, 이제 뼈대와 관절이라는 하드웨어를 모두 살펴봤으니 이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원천, 근육이라는 엔진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근육의 구조는 굵은 케이블 다발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바깥의 굵은 케이블, 즉 근육 안에 여러 가닥의 중간 케이블, 근육 다발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수많은 얇은 전선, 근섬유가 들어있는 식이죠. 그리고 그 가장 얇은 전선 안을 들여다보면 근육 원섬유라는 더 미세한 실들이 있고 이 실들이 수축하는 기본 단위를 근육 원섬유 마디, 즉 근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근절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단백질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근육 전체가 짧아지는 거군요. 이 모든 구조를 여러 겹의 막이 감싸고 있다가 근육의 끝부분에서는 이 막들이 모두 합쳐져서 힘줄이라는 강력한 밧줄이 되어서 뼈에 달라붙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근육이 대체 어떻게 수축하는 걸까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근육 미끄럼설은 한편의 잘 짜인 연쇄 반응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연쇄 반응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바로 칼슘 이온입니다. 액틴이라는 밧줄이 있고 미오신이라는 일꾼이 이 밧줄을 당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전 잠금 장치가 밧줄의 손잡이를 가리고 있어서 미오신이 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뇌에서 움직여라는 신경 신호가 딱 도착하면 근육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라는 열쇠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칼슘 열쇠가 안전잠금 장치에 찰컥하고 결합하면 잠금 장치가 옆으로 스르륵 비켜나요. 아, 그러면서 드디어 밧줄의 손잡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미오신 일꾼이 ATP라는 에너지를 써서 손잡이를 덥석 잡고는 노를 엿듯이 밧줄을 힘껏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 이 과정이 수백만 개의 근절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근육 전체가 짧아지는 게 바로 수축의 원리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경신호가 끊기면 칼슘 열쇠는 다시 창고로 회수되고 안전잠금 장치가 다시 밧줄의 손잡이를 가리면서 근육은 이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수축이 실제로 우리 움직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근육이 힘을 쓰는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특히 운동할 때 이 개념을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벽을 미는 것처럼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힘만 들어가는 등척성 수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이가 변하는 등장성 수축이 있죠.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덤벨을 들어올릴 때처럼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구심성 수축.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 원심성 수축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경우죠. 뛸 것처럼 아팠던 게 바로 이 원심성 수축 때문이었군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이 배기는 근육통은 주로 이 원심성 수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과정을 잘 활용하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움직임인 거죠. 점프 동작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근육을 고무줄처럼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즉 원심성으로 늘렸다가 바로 구심성으로 수축시키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 신장 단축 사이클.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들이 도움 닫기를 하고 농구 선수들이 점프하기 전에 살짝 몸을 웅크리는 거였군요. 네. 이 탄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운동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재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 몸의 가장 기본 재료인 4대 조직부터 시작해서 뼈, 관절, 근육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스마트한 시스템인지 세상 깨닫게 되네요. 이런 해부학적 원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의자에서 일어설 때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당신과 당신 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경신호, 칼슘, 단백질 필라멘트 같은 아주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과정이었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의도나 집중력, 심지어 기분 같은 마음의 상태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계적인 과정의 효율과 결과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에 몸을 움직일 때 이 정교한 기계를 조종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 번쯤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